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입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양육자 모두가 꼭 한번 읽지는 않더라도 이 음성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물건이나 부모의 신체 일부에 깊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혹시 아이가 심리가 불안정하여 그러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해요. 아무래도 아이의 불안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걱정도 들고 지나가며 괜히 한마디씩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부모의 불안함을 더 자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신체를 움직여 독립적으로 탐색은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기에 아이는 불안해하는 게 맞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이는 서서히 자신을 세상에서 분리해 갑니다. 이 발달 과정을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마가렛 말러는 아이가 자신과 세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점점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설명했어요. 처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일종의 정상적인 자폐기로 자기가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몽롱한 시기를 보내요. 그러다 점점 누군가가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준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외부 세계를 인지하게 되죠. 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주 양육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6에서 8개월 무렵까지 아이는 부모와 심리적으로 한 덩어리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던 명확한 대상을 인지하게 되기에 이때부터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일종의 엄마 껌딱지 기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 8개월 이후부터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고 탐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까지 갖추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이 요동쳐 보여도 크게 동요하지 마세요. 애착 대상은 부모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부모의 분리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이 되는 물건들을 막 이렇게 물건에 애착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부모의 좋은 습관, 아이의 미성숙한 모습은 부모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차는 있지만 중간 대상 없이도 스스로 안정감을 찾고 견뎌낼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외동 아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데 종종 맞이 같다 혹은 막내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출생 순서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물론 아들러의 주장이 반드시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출생 순서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아들러의 주장을 알아두면 아이를 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둘째는 경쟁심을 경쟁력으로 만들어요. 막내는 열등감을 동기로 만들어요. 뭐 이렇게 써있고 외동아이는 당당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외동아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안정감이나 행복, 삶의 만족도가 형제가 있는 아동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활동이 더 활발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부모가 형제 간의 갈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 발달이나 사회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저는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의 노는 모습을 관찰해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가 첫째와 둘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목격하곤 해요. 이를테면 첫째 아이에게는 10분의 놀이 시간 내내 눈을 맞추거나 칭찬 한번 하지 않고 건조한 말투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다그치던 엄마가 둘째 아이와의 놀이에서는 목소리 톤부터 부드러운 경우가 있어요. 또한 놀이 중에 한 아이에게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생과 엄마의 놀이를 힐끗거리며 바라보는 첫째 아이의 표정도 함께 관찰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깨물면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왜 아이를 공평하게 못 대하냐면 아이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렇고 아이와 정반대의 성향일 때 또 나의 상처를 아이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을 오롯이 바라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은 아이의 출생 순서만 고려할 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가 지금 연령에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기대를 해야 해요. 출생 순서만으로 아이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부모의 복잡한 마음을 투영한다면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키워나갈 수 없으니까요. 또한 부모 마음이 차별로 드러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다툴 때 제시할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게 좋아요. 먼저 가지고 놀던 사람이 충분히 논 다음에 다음 사람이 놀 수 있다거나 계속 싸우면 하루 동안은 둘 다 가지고 놀 수 없다 같은 가족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을 공평히 대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한답니다. 네.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이 마음 읽기. 무서워서 하기 싫어, 유치원 무서워, 버스 무서워, 뭐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왜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을 수도 있고 아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불안은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을까를 읽어드릴게요. 1단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참기. 어른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아이가 느끼는 불안은 진짜가 맞아요.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다른 친구들은 다 하잖아 라고 말하는 부모 마음도 이해는 가지요. 하지만 서둘러 감정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아이가 감정을 안으로 숨기려 할 수 있어요. 특히 기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의 경우 자신의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을 통해 배워야 해요. 아이는 불안을 표현하고 극복하면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줄 상대는 바로 부모여야 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 숨으려고 하지 않게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하며 공감해 주세요. 그거 안 무서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반응보다는 이게 너무 무섭구나, 그래 무서울 수도 있겠다 정도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2단계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얘기해 주세요. 3단계는 아이에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자라고 부모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소하게나마 아이에게 선택지를 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니 두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 라고만 질문하면 아이에겐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택지를 몇 가지 제시해 주세요. 네가 하원버스 타는 것이 무섭다면 앞쪽 선생님 가까이 앉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을 가방에 넣어뒀다가 무서울 때 꺼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덜 무서울 것 같니?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하는 방법을 만드는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어요. 4단계는 아이의 선택을 반복해서 되묻기예요. 그런데 내일 버스 타는 거 무서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불안을 호소하곤 해요. 이 끝없는 레퍼토리에 부모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답해주기보다 아이에게 엄마랑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라고 되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모르는 척하며 계속 불안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그 안에서 자신이 찾은 힘이 자꾸 되새기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아이 스스로 불안을 다룰 방법을 떠올리게 연습시키세요. 점점 더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데 능숙해질 거예요. 불안을 이기려면 시간과 반복이 필요해요.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부모는 아이를 달래고 공감도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지루하게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확 생기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에게는 발판이 필요해요. 인지발달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감정을 배우고 두려움을 이기는 발달 과정에서도 발판이 필요해요. 아이가 두려움을 한 번에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놓아주는 벽돌을 밟고 올라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이 손이 닿게 되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의 두려움을 바라보면 좋아요. 작은 공감, 격려, 지지가 그 순간에는 아이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발판을 하나씩 디뎌가며 스스로 도움을 이겨낼 힘을 만드는 중이니까요.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독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자꾸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나다 보니 부모도 지치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반복 경험을 통해 실제로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또한 점차 인지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도 자라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나아지는 중이지만요. 불안해하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이의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채근하는 것, 오히려 아이를 더 큰 불안에 압도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등을 고집하는 아이의 마음속 한번 중요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나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요. 2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아기에는 잘난 척하는 기간이 있어요. 만 3세부터 6세 남근기 무렵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시기지요. 이때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뭐든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엇은 아이들은 적절한 좌절감을 통해 성장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 좌절로 인해 아이의 마음이 부서지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건 부모의 사랑과 공감이라고 강조했지요. 다른 친구들보다 무조건 네가 최고야 같은 비교나 아이가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네가 최고야 라고 높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아이가 최고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낼 때 비난하지 말고 수용해주면 되죠. 그래 최고지, 정말 멋져, 이게 인정이에요. 네가 제일 잘하고 싶어서 화가 났구나, 공감과 수용이에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공감해주고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기는 것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켜요 라는 내용 중에서는 1단계, 무언가 이기는 것을 과도하게 칭찬하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면 오늘 퍼즐이 잘 안 되는데도 끝까지 해냈으니 네가 인내심이 1등이네. 이건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과정을 좀 칭찬해주고, 또 먼저 장난감을 만지고 싶었는데도 짜증을 조금 내고 참았으니 1등이야. 이게 노력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과정과 노력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와의 대화 방법을 바꿔보는 게 좋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잘 지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좋네. 그래도 너랑 노니까 즐거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와, 이 게임은 저도 진짜 재밌다. 부모의 좋은 습관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곤 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마음껏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는 시기가 삶에서 2번 다시 찾아오기란 어렵지요. 너만 최고라고 무턱대고 치켜세워줄 필요는 없지만 칭찬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응하지는 마세요.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겸손을 요구받은 아이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훈육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요걸 좀 읽어드릴게요. 훈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코엇이 말한 적절한 좌절도 필요하다고요. 다만 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려면
아이에게 적절한 yes, 애정을 주도록 노력해야 해요. 앞서 설명했듯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신뢰감 위에 통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훈육이 잘 되고 아이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이에게 부모의 애정을 제대로 정립하는 법. 먼저 눈 맞춤과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책에선 쓰고 있고, 두 번째 칭찬과 격려. 그리고 세 번째 놀이에서 아이에게 주도권 주기. 이거 좀 중요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놀이에서는 잠수함이 하늘을 날아도 되고 블록을 햄버거처럼 먹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설명하며 습관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놀이하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이하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주인이 되도록 허용해 주세요. 놀이에서는 허용도 쉽고 아이도 놀이니까 허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허용받을 수 있는 놀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만으로 예스를 늘릴 수 있어요. 아이는 놀이를 특별하게 생각하기에 부모가 함께 해주며 이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존중한다면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훈육이 잘 되지 않고 아이가 평소보다 부모의 말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훈육 방법이 잘못됐나? 라고 걱정하기 전에 요즘 나와 아이와의 관계가 괜찮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맨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훈육 방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훈육은 기본적인 신뢰가 두터울 때 제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파트 4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입니다. 아이에게 공감하고 감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감정과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감정 단어는 감정을 섬세히 표현하고 조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많은 감정 단어와 친해져 보세요. 감정 단어들을 사용해 하루 일을 짧게 기록해 보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멀어지게 된 소설, 영화 등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기회를 꼭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이를 자꾸만 통제하려는 것 같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통제감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통제감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거나 화가 쌓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아이를 통제하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서 작은 통제감을 찾아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하루를 적어보세요. 쓰는 활동, 그 다음에 엄마 역할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스위치를 끄듯.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를 홀로 키우는 또 홀로 키울 준비를 하는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이 책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구름님이라는 분이 스위치 오프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위치를 끄듯 엄마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가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책상을 만들고 내 물건 올려두기, 고정식 책상, 접이식 책상, 부엌 식탁 한 켠 등, 그리고 나만의 시간에 사용할 컵 정하기, 커피잔, 맥주잔 등, 그리고 육아와 상관없는 책 한 달에 한 권 읽기, 내 시간에는 아이와 관련된 활동 절대 하지 않기, 아기 사진 정리하기 금지, 아이 물건 쇼핑 금지, 그리고 감정 노트나 독서 노트 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계획 세우기. 아주 사소한 계획도 성취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책에서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수요일 점심에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주중에 카페에서 혼자 1시간 보내기,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나를 위해 10,000원 쓰기, 오랫동안 신지 못한 구두 신고 외출하기, 보고 싶던 드라마 정주행하기, 뭐 이런 리스트를 보면 너무 간단해 보이는 활동이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런 작은 시도가 마음속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좋은 나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육아가 삶에 추가되는 순간부터 부모의 하루는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작은 활동일지라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나의 행동을 인지하고 감각을 느끼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법으로 현재 순간을 오롯이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방에서 안방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내 발이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며 발바닥에 지면이 닿는 감각을 느껴볼 수 있어요. 샤워를 할 때도 정신없이 물만 뿌리고 나오기보다는 물이 몸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볼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을 통해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내 행동과 생각을 챙길 수 있답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될 때라는 글에서는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외향적인 부모, 내향적인 부모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것, 아이에게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향적인 엄마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외향적인 엄마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관적인 부모, 감각적인 부모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생각을 잘 지지해주는 좋은 놀이 상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직관적인 부모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통찰력에서 반짝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해결해내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보여주는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세한 특징도 지지해주는 편이고, 양치질처럼 아이가 싫어하는 반복적인 일상을 상상력을 활용해 즐겁게 바꿔주기도 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도 이런 아이의 생각을 잘 지지해주고 좋은 놀이 상대자가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적인 부모, 사고적인 부모도 둘 다 좋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형 부모, 인식형 부모도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양육 형태를 취한다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내가 가진 강점부터 보세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육아 기술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는 부모라는 따뜻한 환경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모의 좋은 습관 읽을게요. 육아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내 성격 특성 중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를 할 때 강점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감정 표현이 크지 않지만 대신 욱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라거나, 나는 산만한 편이지만 그래서 아이에게 흥미로운 걸 많이 보여줘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또한 가까운 육아 동지들을 떠올려 보며 그들이 가진 부모로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정형화된 좋은 엄마가 아닌 나답게 육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요. 아이에게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이란 글에서는 완벽한 엄마는 정말 아이에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부모에게 실망할 때 아이는 성장해요. 아이의 독립가정을 보면 내가 최고야, 절대적 의존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상대적 의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사람이구나, 이때 독립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실망할 때 아이가 성장한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감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때가 없을 수는 없다. 대학원 때 공부했던 위니콧의 정신분석학 책을 부모가 되어 다시 읽으면서 내 마음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때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문장이 와닿고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늘 아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고 싶은 것은 부모의 바람이라지만 매 순간 늘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가끔은 밀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늘 품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안도감을 주지요. 모든 부모는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지만 위니콧은 오히려 완벽함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고 부모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그 안에는 소유욕, 식욕과 미움도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과 피곤함, 나약함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이런 나약함은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에게는 실패하는 엄마가 필요해요. 만약 로봇처럼 완벽한 엄마가 있다면 아이는 완벽한 돌봄 때문에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할 수도 없고 세상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부모는 완벽하지도 않고 나를 때때로 실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아이는 비로소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위니콧은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실수하지 않는 엄마,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엄마, 헌신적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우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이를 안아줄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라면 충분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위니콧의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은 제가 엄마가 되어 부모 노릇을 하는 내내 조바심이 나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어요. 위니콧은 부모의 역할을 너무 막중한 일로 생각하면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과도한 목표는 세우지 말고 나답게 자연스러운 육아를 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동안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엄마들은 각자 가진 강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모성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감을 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완벽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위니콧의 충분히 좋은 엄마의 의미를 떠올린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아이를 실망시키거나 아이에게 실수한 뒤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수습하며 스스로를 수용하는 부모를 보며 아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과 실수한 뒤 마음을 추스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크면서 상처받은 일도 있지만 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신 게 먼저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책 함께 읽기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마지막 회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